어머니를 버리자는 거야? 날 불효자식으로 만들 거냐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5년 전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증상은 해마다 더 심해졌고, 그런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라 제 몸도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남편에게 요양병원을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목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께 시어머니를 잠시 부탁하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도둑이라며 물건을 던지셨던 거죠. 퇴근한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남한테 엄마를 맡겨? 당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머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파요. 손목이 아파 물컵도 못 드는데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든지 당신이 일을 그만두고 돌보든지 선택하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돌보지 않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에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혼자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1년 뒤 초췌한 모습의 남편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저를 찾는다고 잠깐이라도 와서 봐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면서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이정순입니다. 5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3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보셨죠.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어요. 가스불 끄는 걸 잊으시고 밥 먹었는지 헷갈려 하시고.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현관으로 가셨죠. 시장 가야 한다고, 학교에 애들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막으면 화내시고 저를 밀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든 건 대소변을 못 가리시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이불을 갈고 시어머니를 씻기고. 처음엔 미안해 하시던 시어머니도 나중엔 그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5년째 되던 해에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부축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왔고 손목 인대는 늘어나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 지경이었죠. 병원에선 입원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를 두고 가요? 그날 저녁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모시는 거 어때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남편이 식탁을 내리쳤어요. 깜짝 놀라서 몸이 움츠러들었죠. 남편은 불효자식 만들 거냐고, 어머니를 버리라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요양원이냐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날 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잤어요. 저는 천장만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끙끙대고 있는데 남편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밥 안 차리고 뭐해? 엄마 굶길 거야?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어요. 허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지만 비명도 제대로 못 질렀죠. 그저 빨리 밥 차리라는 소리만 들렸어요. 절뚝거리며 부엌에 나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허리 굽힐 때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약도 챙기고 기저귀도 갈고 오후 2시쯤이었나요? 화장실 다녀오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 뛰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어요. 불은 활활 타는데 냄비는 없었죠. 그냥 불만 켜놓고 잊으신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급히 가스를 끄고 창문을 다 열었어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모시고 선풍기도 틀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 어머니가 가스를 켜놓고 주무셨다고. 집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남편은 제 말을 자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뚝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베란다에 나가서 울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언제일까?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영감 어디 갔어? 시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을 닦고 들어갔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고 계셨죠. 잠시 나가셨다고 곧 오실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5분 후면 또 잊으실 테니까요. 시어머니를 달래서 방에 모셨어요. 약 드시게 하고 이불 덮어드리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 서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어요. 남편 몰래 요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병원 간다고 거짓말했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요양원 원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24시간 전문 간호, 물리치료, 치매 프로그램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전문가들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남편 연금이랑 저축 생각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요양원 가서 상담받고 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어머니가 24시간 전문 케어를 받으실 수 있대요. 시설도 정말 좋고. 남편이 젓가락을 탁 놓으며 제 말을 잘랐어요. 그 돈이면 간병인 쓰고 어머니 모시면 되지 않냐고, 뭐하러 남의 손에 맡기냐고 했죠. 저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서 쏟아냈어요. 나도 아프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돌덩이를 달고 다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당장 치료받으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두고 가냐고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살 부린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밥만 묵묵히 먹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당신이 딱 일주일만 옆에서 어머니 돌봐보라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때 알 거라고 소리쳤죠. 남편은 자기는 돈 벌어야 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일할 테니 당신이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라고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밥상을 차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죠. 바쁘다, 회사 일이 많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 별의별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울먹이며 정말 못하겠다고, 엄마가 쓰러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제야 주말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죠. 주말, 오랜만에 남매가 집에 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요. 한참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거실 한복판에 멈춰 서셨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데, 어머니 안 돼요?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고 계셨거든요.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가는데도 멍하니 서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는 익숙한 일이라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어요. 바닥을 닦고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모시고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딸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앉아만 있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다시 방에 모시고 나오자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건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할머니 상태가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며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했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62살인데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엄마가 먼저 쓰러진다고. 허리도 아프다면서 이건 정말 무리라고요.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도 집보다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라고, 거기엔 치매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재활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무엇보다 24시간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니까 할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까지 나를 불효자로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는 게 효도냐? 그게 자식된 도리냐고. 아들이 아빠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소리쳤어요. 너희들도 내 엄마랑 똑같아. 할머니 귀찮다고 내다 버리려고만 하고 꼴도 보기 싫어 다 나가.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아들과 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아빠가 원래 저랬냐고,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냐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죠. 효자 소리 듣고 싶은 건지, 정말로 시어머니를 생각해서인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물컵도 제대로 못 들 지경이었습니다. 숟가락질도 힘들어서 밥을 흘리기 일쑤였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결국 방문 요양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3시간만 봐달라고, 병원 다녀올 동안만이라고 사정했죠. 다행히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시어머니한테 인사시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병원 다녀올 동안 이 선생님이 어머니랑 같이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5분 후면 잊으실 거란 걸 알고 있었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나오니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친구 미자한테 전화했더니 근처 카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미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야위었다고,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안타까워했죠. 남편이랑 시어머니, 요양원 문제로 싸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까지 와서 설득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고.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죠. 미자가 자기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년에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오히려 거기 가신 후로 상태가 더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드리니까 약도 제때 드시고 재활 운동도 한다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면회 갈 때도 더 반갑게 맞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 설득해봐. 효도가 뭔지, 진짜 어머니를 위하는 게 뭔지. 미자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제대로 된 케어도 못 받으시는 것보다 전문 시설이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거실 바닥엔 깨진 그릇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TV 리모컨은 벽에 맞아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온몸을 떨고 계셨어요. 제 모습을 보자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꼭 안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 무서워. 도둑이 들었어. 시어머니를 달래고 방으로 모신 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잘 계시다가 갑자기 선생님을 보고 누구냐고 하시더니 도둑이라고 소리치며 물건을 막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피해 있었다고요. 어머님,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해요. 요양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신 후 저는 시어머니 이마에 난 상처를 소독했어요. 물건에 맞아서 찰과상이 생긴 것 같았죠. 그리고 엉망이 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치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남편 오기 전에 정리해야 했어요.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이마에 상처를 봤어요. 엄마 이마가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병원 가야 해서 잠깐 요양보호사한테 맡겼는데 시어머니가 그분을 도둑으로 오해하고 물건을 던지셨다고. 그러다가 본인도 다치셨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남한테 엄마를 맡겨? 당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어머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파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물컵도 못 들겠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도 못 가란 말이에요? 남편은 그게 엄마보다 중요하냐고, 손목 좀 아픈 걸로 뭘 그렇게 난리냐고, 참으면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제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도 못 알아보실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언제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남편은 여전히 요양원은 안 된다고만 하고 이러다가 정말 내가 먼저 죽겠다.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병원에서도 수술하자고 했는데 입원할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남편도 이해는 가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이 밥상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못해요. 시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당신이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돌보든지 결정하세요.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놓았어요. 또 그 소리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리 냉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정말로 더는 못한다고 했어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이제는 제 몸도 생각해야 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시어머니 돌보지 않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 집에서 나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나가라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나가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지도 못했죠. 속옷 몇 개, 외출복 두어 벌, 세면도구. 35년 살림에서 제 것이라고는 이게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어요. 며느라, 어디 가니? 시장 가니?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가도 되나 싶었죠. 하지만 돌아설 순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시어머니 손을 살며시 놓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아서요. 막상 집을 나오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다른 지역에 있고, 친정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고, 친구들한테 신세 지기도 뭐했어요. 결국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내일 생각해보자 싶었죠. 프론트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카드가 거래 정지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벌써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킨 거였어요. 참 빠르기도 했죠. 어쩔 수 없이 비상금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35년 살림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그만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쓸쓸했어요. 이에 3일이면 연락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며칠 해보면 힘든 걸 알 테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돌아오라고 할 거라고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더는 모텔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도 아깝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는 게 비참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녀 제일 싼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비상금이랑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겨우 계약했죠. 8평 남짓한 원룸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사치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을 하고 싶었지만 손목이 문제였습니다. 식당 일도, 마트 계산도, 청소일도 다 손목을 써야 하는 일들이었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망설여졌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빨리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받자고요. 35년 함께 살았는데 반은 제 몫이잖아요. 그 돈으로 치료도 받고 새 출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40대 여성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제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5년 동안 치매 시어머니를 혼자 돌봤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재산 분할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절반 이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럼 1년에서 1년 6개월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변호사님은 최대한 남편과 대화해서 협의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년 반.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죠? 돈도 거의 바닥났는데.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도 없이 맨 라면만 먹으니 더 서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신세가 됐나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해볼까 싶다가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62살에 이렇게 됐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2주 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과연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엔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죠. 거실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2주 만에 보는 남편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남편이랑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간 못된 여자가. 그 말에 가슴이 쿡 찔렸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니까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전달하러 왔어요. 읽어보고 사인해 주세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훑어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 못 해줘.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치매 시어머니 돌본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그냥 좋게 끝내자고, 서로 힘들게 싸우지 말자고 설득했죠. 남편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알아서 하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더 대화할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막아설 게 뻔했죠. 조용히 돌아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남편이 협의 이혼을 거부했다고 말씀드리니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소송으로 가야겠네요. 1년은 걸릴 거예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1년.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소송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어요. 아빠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나왔다고 설명했죠. 딸은 울먹거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이해한다고. 아들도 어쩔 수 없다며 엄마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같은 걱정을 했어요.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하실 거냐며 걱정했어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문제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1년.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식당을 찾아가 봤지만 그릇 나르는 일이라 손목이 아픈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마트 계산원도 물건 스캔하는 게 손목에 무리가 간다고 거절당했죠. 청소 일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손목이 아프다니까 다들 난색을 표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였어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소송 끝나기 전에 굶어 죽겠다 싶었죠. 답답한 마음에 친구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미자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했다고, 더 늦기 전에 나온 게 다행이라고 위로해줬어요.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수다 떨다가 미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어제 손주 데리고 시립도서관 갔는데 거기서 시니어 정리 보조 구한다는 공고 봤어. 그러면서 간단하게 책 정리하고 반납 도서 분류하는 일이라고, 손목에 물이 안 가는 일이니까 한번 지원해보라고 권했어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도서관이라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니 딱 좋을 것 같았죠. 미자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력서 쓰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30대 며느리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척척 이력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님, 경력에 뭐라고 쓸까요? 순간 막막했어요. 35년 주부 경력밖에 없는데. 그래도 성실함 하나는 자신 있다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썼죠.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지원까지 해줬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싶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립도서관이었어요.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니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였습니다.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면접 날 제일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갔죠. 면접관은 50대 여성 관장님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맞아주셨죠. 왜 지원했냐고 물으시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지만 책을 좋아하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다고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고 물으셨어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능하다고 했더니 웃으셨습니다.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춤을 췄어요.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에게 전화해서 합격 소식을 전했더니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어요. 고마운 친구였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쉽지 않겠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자리도 생겼고 건강도 회복하면서 차근차근 새 삶을 준비하면 되니까요. 도서관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사람들이 읽고 간 책들을 정리하고 반납된 도서를 분류해서 제자리에 꽂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일이 많지 않았어요. 오전에 2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한가했습니다. 쉬는 시간엔 조용한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소설도 읽고 요리책도 보고 건강 관련 서적도 읽었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를 느껴봤습니다. 도서관 사서님들도 친절했어요. 나이 많은 저를 배려해서 무거운 책은 대신 들어주시고 점심시간엔 같이 도시락도 먹었죠.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손목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리한 일을 안 하니까 통증이 줄었고 틈틈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아버지 생일이라서 집에 다녀왔어요. 아, 맞다. 어제가 남편 생일이었구나. 6개월 동안 따로 살다 보니 그런 것까지 잊어버렸네요. 매년 미역국 끓여드렸는데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집에 가보니 아버지랑 할머니 두 분 다 상태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무 힘드신지 몸무게가 5kg나 빠지셨고 수염도 깎지 않아서 노숙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전보다 훨씬 나빠 보이셨다고요. 거실에서 대변을 보시고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셨다고 했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빠도 이제야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고작 6개월이다. 나는 5년을 했다고. 힘들면 알아서 요양병원으로 보내겠지 하고 말했죠.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계속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설득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고. 이러다가 정말 두 분 다 잘못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 간다고는 했지만 35년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시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말에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냥 어떻게 사나 잠깐만 보고 오자는 마음이었죠. 토요일 오전 6개월 만에 동네에 갔습니다. 35년을 산 동네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배를 사려고 단골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곳이었어요. 주인 아줌마랑은 친구처럼 지냈죠.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배 좀 주세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인사도 받지 않고 묵묵히 배만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대에 배를 올려놓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15,000원이라고요. 평소엔 이것저것 물어보고 수다도 떨었는데 오늘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거스름 돈과 봉지를 툭 던지듯 주고는 등을 돌렸어요. 20년 단골을 이렇게 대하다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과일 가게를 나와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단골 미용실 원장님과 마주쳤어요. 어머, 정순 씨, 이게 얼마만이야? 원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순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이에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원장님이 더 가까이 와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정순 씨 남편이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고. 제가 바람이 나서 아픈 시어머니 버리고 젊은 남자랑 도망갔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졌다고. 슈퍼에서도 시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들 그 얘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요? 내가 62살에 무슨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아까 과일 가게 사장이 그렇게 차갑게 대했구나. 20년 단골인데도 나를 그런 여자로 봤구나. 원장님한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려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졌을 테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테니까요. 결국 집에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배가 든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 들고 집에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이 문전박대할 게 뻔하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릴 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쓰레기통이 보였어요. 망설이다가 배 봉지를 그냥 버렸습니다. 15,000원짜리 배가 아까웠지만 더는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내내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를 5년이나 돌봤는데 새벽이고 밤이고 없이 돌봤어요. 허리 디스크에 손목인대까지 나가면서 돌봤는데 그런 나를 바람난 여자로 만들다니.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을까요?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한테 동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원룸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 깊어진 주름, 하얗게 샌 머리. 이게 바람난 여자의 모습인가요? 젊은 남자가 좋아할 만한 모습인가요?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 동네, 그 집과는 완전히 연이 끊어진 거니까요. 다시는 그곳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갔다가 이런 수모를 당했네요. 앞으로는 정말로 아무리 걱정돼도 가지 않을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요양원 가시게 되면 엄마한테 연락해. 그전에는 연락하지 마.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는 그 집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재판은 다 끝났고 판결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본다는 핑계로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변호사만 보내는 바람에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2개월 정도면 이 지긋지긋한 소송도 끝나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도서관 일은 1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치료도 받아서 손목이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살아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쉬기로 했어요. 매일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미자를 만나 수다도 떨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 원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놀랍게도 남편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은 반쪽이 됐고 등도 굽었더라고요.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물었어요. 여기 왜 왔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와달라 말하며 눈물까지 보였어요.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털어놨어요. 너무 힘들어서 낮에는 요양보호사를 쓰고 있다고. 그것도 하루에 2명씩 교대로. 힘든 건 참겠는데 엄마가 자꾸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며느라, 며느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는다고요. 제발 와서 잠깐만이라도 엄마 좀 봐줘.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내라고 말했죠.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텐데.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요양병원은 안 된다는 고집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 지옥으로 또 들어가라고요? 난 못해요. 그러자 남편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재산 분할 7대3으로 할게. 당신이 7이야. 그리고 낮에만 와서 6시간만 봐줘. 월급도 줄게. 제발. 부탁이야.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7대3이면 제가 훨씬 많이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난 돈이 아니라 자유가 필요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남편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년 만에 본 남편의 초췌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2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은 절반씩 분할하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생각보다 위자료가 적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자유를 샀다고 생각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드디어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고집불통 남편이 결국 포기한 거예요. 아들 말로는 더는 못 버티겠다고 했대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모셨다고. 남편도 요양병원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면회 가려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작에 그랬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효도가 뭔지, 진짜로 어머니를 위하는 게 뭔지 왜 몰랐을까요? 남편도 이제야 깨달았겠죠. 혼자서는 못한다는 걸. 며느리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요양병원 주소 알려줘. 가끔 면회 갈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그냥 아는 사람으로 가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무가 아닌 마음으로요.